메데이아에 제가 발표할 때 부제를 과거에도 논쟁적이었고 현대에도 논쟁적인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왜 논쟁적이었을까요, 이게? 그렇죠. 친족살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경연대회에서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연대회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이 다 참석하죠. 한 4명 중에 1명은 다 참석을 할 텐데, 10,0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이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장면이 이게 보연되면 그 사람들한테, 이거 봤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충격적이었겠죠. 네. 현대 논쟁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 메데이아가 결국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니까 뭐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작가인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에우리피데스가 오면서 그리스 미국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에우리피데스가 가져왔는지, 그 다음에 메데이아를 현대에서 본다면 어떤 식으로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저 읽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좀 이따 같이 이제 읽을 건데 이 비극 속의 대사들이 지금 현대의 희곡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에우리피데스입니다. 아까 2500년이라고 했죠. BC 480년이면 500년 정도가 2500년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씌워지고 그 다음에 상영된 게 2500년 전에 아테네에서 한 거죠. 에우리피데스 작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 작가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는 그 동시대에 어떤 사건이 나타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480년은 페르시아를 완전히 반도에서 그리스가 몰아낸 그 시기, 그 전제, 살라미스 해전이 발발했을 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작가들은 이 살라미스 해전에 참전하거나 이 결과를 알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 뭔가 우리가 페르시아를 몰아냈다, 자유를 지켰다 하는 그런 분위기, 들뜬 분위기에서 태어났고, 그런 분위기를 마음껏 음미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사건을 귀로만 듣고, 우리가 마치 지금 태어나는 젊은이들이 광주의 얘기를 귀로 듣는 것처럼 그런 귀로만 듣고 책으로 봤던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메데이아가 되게 지금은 그리스 비극에 얘기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되지만 당시에는 3등을 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우수한 작품이 항상 등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3등이면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세 작품 중에 3등인가? 근데 이게 작가가 작품이 많지가 않고요. 내가 보기에는 3등이라고 하면 그렇게 썩 높은 등수는 아니었다 하는 거고요. 이 3등을 수상한 때가 이제 페리클레스라는 민주주의 어떤 아테네의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민주정을 강화할 때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트로이아 여인들이라고 그런 반전 비극으로 창작한 시점, 이 작품을 쓴 시점이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몰아내고 대내적으로 이제 스파르타와 전쟁을 했던 펠로폰네스 전쟁 시기였다. 이제 점점 내부의 주도권 전쟁을 하면서 아테네가 여기서 이기고 이제 아테네가 점점 제국주의화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415년에 트로이 전쟁들이라는 이 트로이아 전쟁의 얘기는 트로이아죠. 트로이에서 결국 아테네 연합군이 트로이 연합군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트로이에 있는 공주들 또는 왕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서 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전쟁 비극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전쟁 비극에 대한 공연을 415년에 했습니다. 그 시점은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아테네가 막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막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그러면서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하면서 지금은 이탈리아를 원정을 가서
거꾸로 이제 그 스파르타의 스파르타의 연합군을 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대규모 부대를 시칠리아로 아테네가 파견합니다. 거의 뭐 내부에 있는 군인들 다 쓸어 모아가지고 시칠리아로 보내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극적으로 집니다. 아주 대패를 하고요. 그런 대패를 하고 포로로 잡혔다는 얘기가 아테네로 전해집니다. 그런 암울한 시점에 트로이 여인들도 포로로 잡히고 그런 전쟁의 비극을 얘기하는 시점이니까 그런 것들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비극적인 내용, 그런 암울한 소식들이 그런 걸 주제로 썼던 그런 에우리피데스 작가일 거고요. 이후에 아테네가 이제 스파르타한테 완전히 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테네는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에우리피데스도 마케도니아로 이주하고 거기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로이 여인들 얘기했죠. 트로이 여인들에 보면 거기서 헤카베라고 그러니까 트로이의 공주죠. 공주가 절규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카베가 여왕이구나. 트로이 여왕이 헤카베가 남편과 아들을 잃고 노예로 끌려가는 운명 앞에서 절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대사 중에 내 아들들은 어디에 있는가? 내 조국은 왜 폐허가 되었는가? 누가 이 고통을 기억해 줄 것인가?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아마 아테네인들은 이 대사가 아까 말씀드린 시칠리아 원정에서 죽어갔던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시민들이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의 특징은 어떤 신에 대한 찬미보다는 전쟁의 비극, 그런 것들을 많이 참착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대 희곡을 만든 사람이 에우리피데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우리피데스가 이전 시대의 아이스키로스, 소포클레스와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대로 이전의 작가들은 신의 섭리보다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것보다는 작가의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거기에 일어나는 삼남안상의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이나 그런 것도 피해를 보는 여성과 약자에 대한 공감이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여성, 노예, 전쟁포로 이방인의 주인공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심리 분석에 대한 깊이가 그러니까 어떤 절규한 내용들, 그리고 메데이에 보면은 죽이기 전에 그런 자기가 갈등한 장면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거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 대목을 유튜브에 찾으려고 얼마나 자기가 찾아봤더니 이게 한해종 시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시험 문제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튜브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쩌면 심리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통 신화를 물론 다른 작가도 마찬가지였지만 에우리피데스도 신화 속의 영웅과 신을 비판적, 인간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은 스토리 조금 바꾼 거였는데 에우리피데스는 전통 신화,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해서 신화 속의 영웅을 비판적으로 했다. 누굴까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헤라클레스. 혹시 여러분들이 에우리피데스의 헤라클레스 본다면 막 질질 짜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거 왜 헤라클레스가 내가 아는 영웅이 아니고 왜 이렇게 못난이 같을까? 하여튼 그런데 아마 여기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과감하게 신화 속의 영웅들을 좀 더 인간 세계로 내려보냈다라고 보고 시대적인 비판적인 요소다. 즉 제국주의, 아까 말씀드린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기고 나서 제국주의화하는 막 주변 조그만 나라들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제국주의 모습들을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식 파격은 뭐냐면 합창대가 점점점 처음에 아이스키로스나 소포클레스보다 합창 코러스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코러스 중심에서 스토리 중심, 플롯 중심, 배우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메데이아가 여기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메데이아가 보면 전통적 주인공이 메데이아가 여성이고
그리스의 여성의 지위는 지금의 여성의 지위하고 다르다. 여러분이 책을 이거 좀 이따 본다면 여성에 대해서 되게 조금 멸시하는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여성은 투표권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남성의 어떤 남성의 남성과 동등하지 않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방인이었고 콜키스라는 지역, 즉 아테네가 아닌 곳은 다 그쪽은 이방이니까 그런 이방인이었고 그다음에 마법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제 메데아가 주인공이다. 그럼 영웅상 해체는 뭐냐면 이아손이 그리스 비극에서는 아르고스 원정대라는 그리스 비극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영웅 시대에서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원정을 가면서 모험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되게 잘 극복하는 그런 얘기가 그리스 비극이라면 이거 소리 좀 조금 줄여주실래요? 이게 삐삐거리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여기서는 이하손이 대사들이 보면 이하손이 대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뭔가 뭔가 권력에 집착하고 자기가 권력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같이 했던 메데이아도 버리는 그런 조금 비영웅적인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화의 반전적인 즉 신화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아르고스 원정대라는 신화에서는 메데이아 거기도 메데이아가 나오지만 메데이아가 자식을 죽이지 않지만 이 메데이아 그리스 비극 메데이아에서는 자식을 죽이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뭐냐면 이 그리스 연극 장치 중에 무대 장치 중에서 이 기계 장치 통해서 신이 내려오거나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런 장치들을 여기 메데이아에서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전차가 등장하고 메데이아가 그걸 타고 쭉 날아가는 장면이 텐데 그런 장치에 대해서 맨 밑에 보시면 초기에는 이제 드물게 사용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극적인 장치.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빈도가 늘어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자기 신이 지은 희극의 시학에서 이게 어떤 갑작스러운 해결 방식으로서의 플러스 내적 개연성을 좀 어긋난다. 어떤 플러스 자연스럽게 그런 게 비극 장면을 에스컬레이팅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막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대를 수동화했고 크로스를 관찰자 역할에 그치는 정도를 점점 역할을 점점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리스 비극에서의 어떤 그 카타르시스 주기 위한 도덕적 결말보다는 메데이아가 어떤 복수하고 나서 좀 떠나가는 것. 관객 입장에서는 헐 저게 뭐지? 라고 느끼는 그런 아마 결말을 갖게 하기도. 근데 자신들은 그렇게 결말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심리 중심 구조의 메데이아에서 아까 말대로 내적 갈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르고스 원정대라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그 스토리를 적은 건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르고스 원정대를 스토리상으로 10개를 본다면 그 중에 맨 마지막, 즉 처음 시작 끝에, 즉 이하손이 코린토스 공주와 결혼해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그 장면 부분만 따서 이번 작품 만든 겁니다. 즉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스토리를 약간 짧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이올코스 왕이 계승 문제가 일어나고요. 여기 이제 아테네라는 지역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하손의 아버지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형인 펠리아스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하손이 다른 데 있던 이하손이 와서 내 아버지 왕위를 내놓으시오 하니까 그 사촌이 그럼
황금 양털을 콜키스에 있는 황금 양털을 찾아와라라고 하니까 아르고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지원해주고 아르고스에 지원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큰 배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원정대를 모집합니다. 이 원정대를 모집해서 그 원정대는 헤라클레스나 뭐 테세우자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 그리스 신화 얘기 중에서는 되게 모험심 강한 얘기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원정대가 해서 그걸 찾으러 원정대가 이루어지고 원정대의 모험이 되고 그래서 각각의 원정대가 모험을 통과하면서 갑니다. 이 바다는 즉 이 콜키스까지 가는 그 바다는 오이디푸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오는 그런 바다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바다가 온갖 괴물들이 있고 온갖 장애물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돌파해내면서 원정대가 마침내 콜키스에 도착해서 황금 양털이 있는 콜키스 도착했고 그 왕이 그러니까 그 콜키스에 있는 왕이 불 뿜는 황소를 길들이고 자기가 준 용의 이빨에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병사가 일었으면 그 병사랑 싸워서 그 병사를 죽이면 자기가 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과업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 있던 메데이아가 공주가 사랑에 빠져서 이하손과 사랑에 빠져서 메데이아가 도와주게 되고 같이 메데이아하고 같이 나오는데 왕이 쫓아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메데이아가 자기가 같이 거기서 인질로 데려오던 메데이아의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토막내서 발에 뿌리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시체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인들한테는 시체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시체를 수습하느라고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올코스의 왕한테 갔더니 이올코스 왕이 안 주죠. 왕위를 안 주죠 있죠.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 펠리아스가 있는 왕한테 왕의 딸들한테 얘기하죠. 나한테는 되게 젊음을 줄 수 있는 묘약이 있다 하면서 숫양인가? 그래서 양을 토막 내 가지고 뭐 다시 그냥 살려내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딸들한테 당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내가 젊음을 되돌려 줄 수 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딸들이 아버지를 토막냅니다. 근데 메데이아가 그렇게 살려주지 않겠죠. 메데이아가 준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딸들이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메데이아하고 이하손이 다시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그 다른 나라가 코린토스. 이번 이야기가 무대인 코린토스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살게 돼서 뭐 한 10년 정도 지났다. 그래서 갑자기 이하손이 코린토스에 있는 공주하고 맞아가지고 코린토스 공주한테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 스토리가 바로 마지막 스토리가 바로 메데이아의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다 알거든요. 이 아르고스 원정대 그리스 신화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는 모든 그리스 미국에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이야기나 스토리들은 거기 그 공연을 봤던 사람들에게는 다 기본 백그라운드는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맨 왼쪽이 그리스 반도인데가 이오코스고 흑해 쪽이 콜키스죠. 이렇게 먼 데를 갔다. 그래서 이하손의 내가 지금 쭉 스토리 얘기한 건 이하손의 아르고스 번정대라는 그리스 신화고 그거하고 메데이아 연거 차이점이 뭐냐면 메데이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묘사 스토리 같은 그런 것들 디테일이 되게 탁월하다. 그 다음에 이하손이 영웅적이지 않다. 이 작품이 당연히 논쟁적이었겠죠. 당시나 지금이나 당시 이 역사적으로.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이루어졌을까. 당대 즉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자녀 사례가 그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한테는 좀 쇼킹했겠죠. 파격적인 설정이었고
기존 신화에서는 메데이아가 죽인 게 아니고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메데이아가 죽인 게 아니고 코린토스가 보복해서 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영국에서는 메데이아가 죽인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가뜩이나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낮게 보고 있는데 여성이 자녀를 죽이고 했으니까 얼마나 더 여성 혐오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고 중세 시대에도 결국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즉 정령과 복수회가 얼마나 파국적인 결말을 가져오느냐라는 라는 교훈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즉 메데이아가 어떤 연민의 대상이보다는 악인으로서 대표적인 악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된 것이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하고 이후이고요. 그래서 비극적인 영웅성에 대해서 재발견되는 것, 고뇌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극적인 주인공에 대해서 좀 더 동정을 하게 되는 것. 메데이아의 강렬한 감정과 개인의 특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나온 작품이 이 작품이죠. 들라크로의 자녀를 사는 메데이아. 이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현대에 와서는 제일 많이 든 게 페미니즘 해석 같아요. 페미니즘 해석이 등장하면서 20세기와 21세기 들어와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어떤 소외받는 여성 또는 외국인 여성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 탈식민적인 해석, 즉 소외된 타자나 주변인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으로 재해석되는 거. 그리고 심리적인 복합성, 메데이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 배신, 분노, 자존심 등 인간의 다층적인 감정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서, 이 캐릭터로서 다시 재조명받고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런 연극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데이아도 비극적인 인물이다. 이걸 읽다 보면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읽다 보면은 저는 이제 아이게우스 왕이 와서 아이게우스가 왕이 결국은 아테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코린토스 바로 아래쪽에 있는 왕인데 이것도 사실 얘기하면 코린토스는 아까 제가 아테네가 펠로폰네스 전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스파르타 연합군이 코린토스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어디지? 그러니까 코린토스도 결국은 아테네가 어떤 펠로폰네스 전쟁을 기준으로 하면은 적군이었다 아테네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게우스라는 아테네 왕이 등장하면서 메데이아를 만나죠. 그러면서 망명차를 제공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뜬금없는 얘기, 스토리상의 뜬금없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개짝 틀렸네. 왜 이렇게 개연성이 부족한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했을까라고 하고 이것들은 비극적 결말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예다라고 시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린토스와 아테네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이 사람의 등장을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테네하고 적국이라고 했죠. 코린토스가 적국인 코린토스의 사위가 된 영웅 이하손을 이제 영웅인데 적국의 사위가 됐으니까 나하고 반대입니다. 나의 적이죠. 깎아내려야 되니까 이 사람은 신의를 저버리는 인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코린토스는 자손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왕가이고 반대로 후손이 번성할 아테네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메데이아가 그 작품에서 보면은 아이게스 왕한테 나를 데리고 가면 당신이
어떤 자녀를 갖출 수 있도록 내가 마법을 써 도와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얘기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스가 하는 얘기도 결국은 보면 에렉테우스의 자손이라 그 아테네를 얘기한 거거든요. 아테네의 자손들은 옛날부터 축복받은 자들로 축복받은 신들의 후예들이죠. 그들은 폐허가 된 적이 없는 신성한 땅에서 명성에 자자한 지혜지이며 언제나 우아하게 더없이 찬란한 대기 속을 거니거니와 사람들이 말하기를 9명의 정숙한 어조죠. 그러니까 내용이 좀 뜬금없지만 뭐 어차피 이 내용이 그리스빅이란 거는 프라파건다 선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살고 있는 아테네가 이런 나라지 당신이 살고 있는 아테네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도 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호동왕자와 낙랑공주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비교해 봤어요. 이게 메데이아는 이제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한 거고, 로마의 건국 시대에 보면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아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게 좀 이것도 마찬가지 디도 나오고 해서 어떤 디도라는 여왕하고 사랑을 했다가 이제 디도 남겨주고 이제 신의 명령에 따라서 이탈리아 가서 로마를 세운 그런 이제 로마의 건국 영웅인데 이 아이네이스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다 사랑 얘기인데 여성이 등장하고 메데이아는 그리스 영웅 이아손과 포이티스의 공주 메데이아 간의 사랑이고 아이네이스는 트로이 왕자의 출신, 즉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피난을 가다가 이제 페니키아에 들른 거거든요. 그 아이네이아스가 그 아이네이아스와 페니키아 공주 간의 사랑이고 호동왕자 낙랑공주는 고구려 왕자 호동과 낙랑국 공주 간의 사랑. 제일 어떻게 보면 흔한 얘기죠. 사랑의 결과 메데이아는 사랑에 빠져서 부친과 조국을 배신하죠. 아이네이스는 여자가 공주인데 신의 뜻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여기서는 조국을 배신한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호동왕자 낙랑공주가 낙랑공주가 사랑에 빠져서 낙랑국을 지키던 무기인 북과 나팔, 이게 스스로 울리는 북하고 스스로 울리는 저거죠. 자명고죠. 그걸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메데이아가 부친을 배반했다면 아이네이아스가 디도라는 여왕을 놔두고 떠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동왕주는 낙랑공주가 낙랑국을 배반하는 거. 결론은 보면 메데이아는 복수의 아이들을 살해하고 도주하게 되고 디도는 아이네이아스와 이별 후에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동왕자는 낙랑공주가 부친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네요. 이런 여성들의 운명이 되게 비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다른 게 지금의 메데이아는 사랑과 복수를 다 메데이아가 사랑도 했다가 복수했다. 그런 능동적인 인물로서의 묘사된 거고 아이네이아스의 디도 여왕은 아이네이아스가 떠난 후에 자살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수동성이 났다면 낙랑공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죠. 남성을 위해서 희생된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요소는 이렇게 아래와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의 신화나 어떤 그런 걸 보다면 비슷한 얘기들이 아마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들어가면 자식을 죽인 메데이아가 우리가 요새 많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동정적이고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메데이아가 자녀 살해하는 독백의 문장들은 메데이아의 고통과 분노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여기서 그녀는 이제 요새는 받아들여지기, 옛날에는 복수자이고 아주 잔혹한 여인이었는데 절규하는 인간으로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사들을 중에 일부를 제가 보면 거기서 뭐라고 하면 나는 여자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다.
차라리 한 번에 죽는 것이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 아, 내 아이들아, 너희는 나를 배신했구나. 그런 더 큰 배신은 너희 아버지에게 있다. 악인들은 인간과 신의 질서에 짓밟는다. 오이야수나 복수만이 유일한 정의다. 라고 이제 점점점 메데이아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의 크틱이 이런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이라고 한 것은 현대의 관점하고도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제 고대 메데이아의 복수가 이제 신적 질서, 신이 부여한 질서를 고대에서는 신이 부여한 질서, 즉 자녀 살해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완전히 파괴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현대에는 그냥 행동이 도덕적 딜레마와 사회적 병폐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새롭게 재해석해서 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현대 메데이아는 어떤 것이냐? 현대 메데이아는 배신당하고 소외된 인간의 어떤 두 얼굴, 양면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억눌린 여성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투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미투 운동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들, 부당한 권리에 맞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메데이아의 분노를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이제 메데이아는 모든 억눌린 이들의 상징이고 현대 우리 사회는 이들의 목소리 듣고 이해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리스 제가 알고 있는 키프로스 여인이 학교에서 메데이아를 자기가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고, 그리스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메데이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자신 생각하는 메데이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영어하고 한글 중에서 어떤 걸 드릴까요? 똑같은 건데. 한글로 해드릴까요? Γεια σας. Ονομάζομαι Γεωργία και κατάγομαι από το νησί της Αφροδίτης, στην όμορφη Κύπρο. Αν και επαγγελματικά δραστηριοποιούμε στον τραπεζικό τομέα, η καρδιά μου ανήκει ανέκαθεν στη γλώσσα, τη λογοτεχνία και στους κόσμους που γεννιούνται και αναπνέουν μέσα από τις λέξεις. Το τελευταίο διάστημα πήρα την απόφαση να μάθω την κορεάτικη γλώσσα. Θα διερωτάσετε γιατί. Γιατί με έχει μαγέψει η ιστορία, ο πολιτισμός και η ψυχή της χώρας σας. Εδώ και λίγους μήνες έχω την ιδιαίτερη χαρά και τιμή να διδάσκω με την κορεάτικη γλώσσα από τον αξιότιμο κύριο Κιν. Μέσα από τη διδασκαλία του δεν μαθαίνω απλώς λέξεις, αλλά ανακαλύπτω έναν ολόκληρο κόσμο, έναν θησαυρό πολιτισμού, αξιών και σκέψης. Αν και δεν είμαι μέλος του Book Club και δεν με γνωρίζετε προσωπικά, ο δάσκαλος μου με ενέπνευσε να συμμετάσχω κι εγώ σε αυτή την παρουσίαση και να μοιραστώ μαζί σας μερικά λόγια για τη Μύδια, μια γυναίκα που πληγωμένη από την απιστία γίνεται σύμβολο της οργής, της τραγωδίας, αλλά και της ανθρώπινης δύναμης. Η Μύδια του Ευρυπίδη αγάπησε ακραία και χωρίς όρια. Εγκατέλειψε πατρίδα, οικογένεια και ταυτότητα για να σταθεί στο πλευρό του Ιάσονα. Μα δυστυχώς αυτή η αφοσίωση ανταμείβεται με την απόλυτη προδοσία. Δεν θρηνεί όμως, ούτε και οικετεύει. Απλά μεταμορφώνεται και εκδικείται. Γίνεται μια ψυχή που βυθίζεται στο σκοτάδι γιατί κανείς δεν της άφησε φως. Η Μύδια δεν αρκείται στο να φωνάξει τον πόνο της. Τον σμιλεύει σε πράξη. Δεν κλαίει, καταστρέφει. Γιατί μόνο έτσι νιώθει πως θα ακουστεί και όχι με λόγια, αλλά με τον πιο σπαραχτικό τρόπο. Και μέσα από τις σκοτεινές τρομακτικές της πράξεις δεν ζητά λύτρωση, απαιτεί δικαιοσύνη. Η διεκδίκησή της δεν είναι βαρβαρότητα. Είναι η τρομακτική σιωπή που γίνεται έκρηξη. Είναι το αποτέλεσμα της απόλυτης εγκατάλειψης, της προδοσίας που ξεριζώνει την ύπαρξη. Και μέσα από την πράξη, όσο σκοτεινή κι αν είναι, η Μύδια διεκδικεί πίσω την αξιοπρέπειά της, τη φωνή της,
την ίδια της την υπόσταση. Και αναρωτιέμαι, ποια είναι η μύδια του σήμερα? Ίσως είναι κάθε γυναίκα που νιώθει να χάνει τη φωνή της. Κάθε γυναίκα που αγαπά βαθιά, που προδίδεται, που ξεριζώνεται, που οργίζεται. Αλλά και κάθε γυναίκα που ξαναστέκεται, που παλεύει να ορίσει τον εαυτό της σε ένα κόσμο που της υπενθυμίζει τα όρια του. Η μύδια του τότε γίνεται καθρέφτης για τη γυναίκα του τώρα. Ανάμεσα στη σιωπή και στην κραυγή, ανάμεσα στην εγκατέλειψη και στην αντίσταση. Και ίσως το τέλος δεν είναι το έγκλημά της που πρέπει να μας σοκάρει, αλλά η απόλυτη απελπισία που την οδήγησε εκεί. Γιατί μέσα από αυτήν βλέπουμε τη δύναμη και την καταστροφή που φέρνει η προδοσία. Σας ευχαριστώ που με ακούσατε. Ελπίζω να βρήκατε σε αυτά τα λόγια κάτι που να σας αγγίξει.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오셀로하고 메데이아도 조금 비슷하다. 뭐냐면 오셀로도 자기 질투로 자기 와이프를 죽이기 전에 내적 갈등이 아주 심화되면서 그런 대사가 나오고, 메데이아도 결국은 자기 자녀를 죽이기 전에 내적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들이 어느 순간 딱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이제 둘 다 대사를 같이 보기 전에 어떻게 다른지 오셀로하고 메데이아의 한번 같고 다른 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르다고 하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오셀로는 결국은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사랑했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듣고, 이아고에 의해서 잘못된 믿음을 듣고, 그렇지만 자기 사랑했던 감정이 있어서 그 양가 간의 감정으로 해서 갈등이 점점점 에스컬레이팅 됐죠. 메데이아는 어떤 복수심과 모성애 사이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두 요소가 이제 있다고 본다면, 주인공의 어떤 결함, 성격적인 결함이나 어떤 그런 결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셀로는 외부의 어떤 악의적, 이아고의 어떤 가문이설에 빠져서 이아고라는 외부의 악의적인 영향에 취약했던 거고, 그래서 오셀로가 또 무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외부인이고서의 그런 사회적 편견의 어떤 희생양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따지면 메데이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 없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도망갈 때 동생도 살인했고, 그다음에 자식도 살인하고, 그리고 외부인으로서의 어떤 의지할 대상도 취약했다라는 그런 약간의 공통점이 있고요. 갈등의 대상은 오셀로는 자기가 죽여야 할 대상인 아내와 사랑했던 아내, 그 사이에서의 갈등, 메데이아는 아까 말씀하신 복수 대상인 남편의 소중한 존재로서의 아이와, 그다음에 자신이 낳은 아이라는 거기 양쪽에서 그런 양간의 감정, 그다음에 갈등은 진실과 오셀로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방황하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이 있었던 거고요. 메데이아는 극심한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고, 어머니로서의 고통스러운 갈등이 있었다. 망설임이 사유에서는 오셀로는 사랑했던 감정과 그녀의 순수함에 대한 희미한 믿음, 그 사이에서의 죽이기 전에 갈등을 하는 거고, 메데이아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어떤 사랑스러움,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런 갈등이었죠. 이 오셀로하고 메데이아에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셀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아니, 아직 그대의 살결은 눈보다 희고 매끄럽고 기념비처럼 굳건하구나. 하지만 그녀는 죽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배신할 거야. 저 촛불을 끄고. 그러면 나는 너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한번 꺼진 불은 다시 붙일 수 없듯이 잘린 생명도 다시 이어붙일 수 없겠지. 그녀가 울고 있네. 치명적인 눈물이야. 충분히 유혹적이지. 칼을 들어야 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해야 해. 예, 감사합니다. 연극하셨어요? 잘 읽으셨는데요. 그 다음에 메데이아가
갈등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자, 내 마음이여 무장하라. 내가 왜 주저하는 거지? 끔찍하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범행 아닌 건가? 자, 가련한 내 손이여 칼을 들어라. 칼을 들고 고통스러운 경주의 출발점으로 다가서도록 하라. 비겁자가 되지 말고 아이들 생각은 하지 마. 그들은 내 귀염둥이들이고 내가 그들을 낳았다고 이 짧은 하루 동안만 내 자식들을 잊었다가 나중에 울도록 해. 내가 아이들을 죽이더라도 아이들은 역시 내 귀염둥이 아닌가? 나야말로 불운한 여인이로구나. 네. 대사는 다르지만 좀 갈등하는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셰익스피어가 자기 작품을 찍기 전에 그리스 비극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많이 책을 읽지 않았을까요? 이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래요? 제가 이제 작품 속에 나온 대사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옆으로 주세요. 옆으로. 가정교사. 아니,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가볍게 나오는 대사인데요. 과거 2500년에 써진 대사인가? 라는 그 대사를 보기에는 뭔가 대사가 너무 현대적이어서 내용이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가볍게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인연 앞에서 부모님은 물러서기 마련이며 그분은 이 집에 호감을 갖지 않아요. 그 다음 무거운 고통을 다 이겨내기도 전에 새 고통이 거기에 덧붙여진다면 우린 끝장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나온 대사인지 아시죠? 네. 가정교사는 결국은 새 인연, 그러니까 이하손이 공주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유모는 이제 이모가 하는 얘기는 메데이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또 다른 얘기를 가정교사가 얘기를 한다면 거기를 그 결과가 되게 우린 끝장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메데이아가 공주 주기 속셈으로 선물을 준비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서물에는 신들도 동한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천마리 말보다 황금이 더 힘이 있어요. 예. 한눈에 더 힘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그리스 작품 보다 보니까 유머 등장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유머는 되게 나이가 많은 것 같고, 뭔가 그러니까 성인인데 유머가 등장, 애기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아니면 되게 친한 관계로서의 유머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메데이가 선택하게 된 유머가 했던 말입니다. 예. 글자가 커서 감사합니다. 옛사람들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대가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잔치와 주영과 회식을 위하여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래를 지어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시와 음률이 다양한 노래로 무서운 근심을 달래는 법을 찾아내지는 못했으니까요. 근심으로 인해 죽음과 끔찍한 운명이 집들을 무너뜨리는데도 말이에요. 노래가 인간들의 고통을 낫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풍성한 연애석상에서 인간들은 왜 쓸데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음식만 그득하면 그것만으로 인간들은 충분히 즐거울 텐데 말이에요. 네네. 그 시와 음률이 갈등을 없애주지 않는다. 근데 되게 말을 꼬는 얘기 같습니다. 네. 이 대사는 되게 유명한 것 같습니다. 생명과 분별력을 가진 만물 중에 우리 여자들이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첫째, 우리는 거금을 주고 남편을 사서 우리 자신의 사적을 모셔야 해요. 이 가운데 두 번째 불행은 첫 번째 불행보다 더 비참해요. 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얻는 남자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거예요. 헤어진다는 것은 여자들에게 불명예스럽고 남편을 거절하기도 불가능하니까요. 새로운 관습과 규범 속에 뛰어든 여자는 집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남편을 가장 잘 다룰 수 있을지 점쟁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잘 해내어 남편이 우리와 함께 살며
뒤에 또 네, 죄송합니다. 싫은 기색 없이 결혼에 멍해를 짊어져 준다면 행복한 인생이라고들 하지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편이 더 나아요. 그리고 남자는 집안 생활에 실증이 나면 밖에 나가 친구나 같은 또래들과 어울려 울적한 마음을 풀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야 해요. 그들은 말하지요. 우리는 집에서 안전하에 살지만 자기들은 창을 들고 싸운다고, 바보 같으니라고. 나는 아이를 한 번 낳으니 차라리 3번 싸움터로 뛰어들겠어요. 아마 이 대사를 들었던 아테네 관객들은 이렇게 우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아테네 주로 이제 이걸 물론 여자들도 이때 같이 보러 왔지만, 예. 왜냐면 이런 내용의 스토리는 에오리피데스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잘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 시대에서 굉장히 도발적인 대사였죠. 도발적이었죠. 예. 왜냐면 전쟁이란 것들이 되게 남자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국가를 지킨다, 시민으로서 내가 국가를 지킨다는 그런 자긍심도 갖게 하는 그런 거였죠. 물론 이 대사가 이게 나중에 써져 있기도 했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도발적이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게 참 참신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에오리피데스가 남자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썼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것도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모든 남자. 희곡 작가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입장에 서야 되니까. 그거를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서 에오리피데스는 현대 희곡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아손이 그러니까 메데이를 향해서 어떤 권력 욕심과 변심을 해서 메데이를 설득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디서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든 그것은 고마운 일이었어. 하지만 당신이 나를 구해준 대가로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었고, 첫째, 당신은 야만족의 나라에 사는 대신 헬라스 땅에서 살고 있고 정의를 배웠으며 폭력을 멀리하고 법을 사용하는 것을 배웠고, 전 헬라스인들이 당신이 영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신은 명성을 얻었어. 내가 지금 아내로 받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여색을 삼해서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당신을 구하고 내 자식들에게 왕족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를 낳아주어 우리 집안의 울타리 우리 집안의 울이 되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오. 네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얘기가 이제 이아손이 봤을 때는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 신화에는 없는 갑자기 영웅이 그 아내를 버리는 그런 옹졸한 이유를 주는 옹졸한 어떤 인간으로 영웅에서 옹졸한 평범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그런 대사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저기에서도 우리가 밑줄 치고 싶은 걸 정의를 배웠으면 폭력을 멀리하고 법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러니까 바바리안 같은 메데이아를 자기가 그렇죠. 자기 아테네인 이올루스가 어차피 이올루스가 아테네 그리스 반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 헬라인으로서 우리가 너를 계몽시켰다. 그래도 나 때문에 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네. 내 덕분에 출세했다. 너 나 때문에 그래도 출세했다. 근데 저기 끝에 세 문장 저만은 하지 말지. 그냥 자기가 저한테 결혼하는데 이유가 딴 데 있다고 정말 많이 옹졸해지는 거죠. 네. 그런 효과를 주려고 대사를 넣은 거죠. 이거는 포르스가 한 말인데요. 자, 누가 그다음 하시. 이게 글씨가 아니라 용디님이 가르쳐서 아. 거예요. 하세요. 네. 편해서 하세요. 간결 있게 하지 마시고요.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낳아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지 슬픔이 될지 알 바 아니니
수많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 편안히 살아가지요. 하지만 집안에서 자식의 달콤한 무리가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근심에 시달리는 것을 나는 보아요. 뭐 어쩌면 이렇게 안 돼요. 첫째, 어떻게 해야 자식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다음은 어떻게 해야 자식들에게 생계수단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고, 게다가 이렇게 애써도 자식들이 나쁜 사람이 될지 착한 사람이 될지 알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모든 인간들에게 닥치는 가혹한 고통을 말하겠어요. 그들이 재산을 넉넉하게 모으고 자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유능한 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신께서 그러기를 원하시면 죽음이 자식들을 저승으로 채워가버리지요. 하거늘 신들께서 인간들에게 다른 고통들에다 자식들로 인한 이 가장 쓰라린 고통을 덧붙이는 것이 인간들에게 대체 무슨 덕이 되겠어요? 네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대사에 어떤 대목에서 하는 건지 아세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죽이기 바로의 코러스가 이제 자식을 안 갖는 게 이렇게 더 낫다라는 그 내용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메데이아가 이제 자식을 죽이기 결심한 거, 아까 이거는 읽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읽을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요. 근데 어차피 제가 중요한 대목은 다 뺐어요. 중요한 대목은 길고 같이 이거 끝나고 나서 같이 두 번째처럼 안 읽었어요. 같이 읽으려고 제가 이건 읽었고. 예. 아, 이거 안 읽어? 이거? 안 읽은 거예요. 아, 이거 안 읽은 거라. 이걸 읽으셔야겠네. 책 보고 준비하셨네. 친구들이여, 내 결심은 확고해요. 나는 되도록 빨리 내 자식들을 죽이고 나서 이 나라를 떠날 것이며 늑장을 부리다가 더 증오심에 찬 다른 손에 내 자식들을 죽이라고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 애들은 무조건 죽어야 해요. 필요하다면 생모인 내가 그 애들을 죽일 테니. 자, 내 마음이여, 무장하라. 내가 왜 주저하는 거지? 끔찍하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벌맹이 아니던가. 자, 가련한 내 손이여, 칼을 들어라. 칼을 들고 고통스러운 경주의 출발점으로 다가서도록 하라. 그래서 직업자가 되지 말고 비겁자가 되지 말고 아이들 생각을 하지 마. 그들은 내 귀염둥이들이고 내가 그들을 낳았다고. 이 짧은 하루 동안만 내 자식들을 잊었다가 나중에 울도록 해. 내가 아이들을 죽이더라도 아이들은 역시 내 귀염둥이들 아닌가. 나야말로 불운한 여인이로구나. 그렇죠. 네 맞죠? 너희죠. 맞아요. 자, 이 메데이에 관련된 예술은 이 작품도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아, 메데이에 관련된 거 몇 개 유명한 작품만 찾아줘 했더니 제가 일단 4개 정도 찾았습니다.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하순과 메데이아 작품인데 1917년 작품인데 되게 이하순 어때요? 어떤 느낌 드세요? 영웅 같지가 않아. 영웅 같지 않죠. 무슨 이하순 고초병. 병사 같아 그냥. 그리고 메데이아도 평범한 공주, 평범한 사람 같죠. 두 번째가 가우 옆에 있는 게 유명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메데이아가 복수심에 불타고 모습인데 조금 무섭게 생겼죠. 뭘 손에 들고 있는 거죠? 독약? 마술사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메디아가 마술사구나. 이게 차이다른 운명을 자녀를 찾아보고 있는 들라크로아 작품 메데이아. 그 다음에 이게 표지에 있는, 지금 제가 제 프레젠테이션 표지에 있는 거고요. 2개나 그렸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는 바로 죽이기 전에 손이 지금, 그러니까 자녀를 손으로 지금 잡고 바로 죽이기 바로 전인 거죠. 극적인 순간. 이게 제일 긴장감이 높은 작품에서 되게 많이 알려진 작품 같아요. 이것도 작품인 거고요. 맨 마지막에 카를 반노의 작품 보면은 이제 이게 쫓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죽은,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자녀가 죽었죠. 이렇게
밑에 이제 죽어져 있고 마차 타고 바로 가기 전에 예, 그런 순간을 이제 포착한 것 같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네네네. 연극도 메데이아를 주제로 한 연극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극으로 해서 메데이아를 봤던 거고 아마 이미 봤던 것 같아요. 조미와 같이 피가 낭자했던 그 작품인 것 같습니다. 메데이아를 모티브로 한 영화나 오른쪽에 뭐 오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요 갈등 장면이 메데이아하고 크레온, 메데이아하고 이아손, 메데이아하고 독백, 메데이아하고 맨 마지막에 자식을 죽인 후 여기서 이걸 조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있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전통적인 게 아니고 현대적인 해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또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자녀를 죽인 게 그런 것들 원인으로 해서 죽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자신의 마음이고 그렇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 그런 해석의 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만의 해석을 듣고 싶고요. 특히 요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런 메데이아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당신이 메데이아를 모티브로 한 연극 대본을 적는다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아까 말한 미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러한 메데이아라는 인물들을 새롭게 재창조하겠는지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